자, 봅시다. 자, 그래서 아까 이어진 문장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은 아는 문장입니다. 이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할 수 있다면 그래도 2학기 때 배우는 이 문장 성분은 끝입니다. 자, 그래서 아는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문장은 여러분들이 일단 개념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말 그대로입니다. 아는 겁니다. 어떤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을 품속에 아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요. 안 적어도 돼요, 여러분들. 어떤 한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또 다른 문장 하나가 있어요. 이 또 다른 문장 하나를요. 여기 안에 문장 안으로 품어가지고 하나에 마치 문장 성분처럼 사용하는 거야. 그런 거를 우리는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를 아는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라고 하느냐? 안긴 문장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안긴 문장인데 안긴 문장은 얘네 안으로 들어가서 마치 문장 성분처럼 쓰이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은 아니야, 이제.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데 이 문장 안에서의 어떤 절이 됩니다. 어떤 절로서 문장 성분처럼 사용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바로 뭔데?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서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어떤 본문장이 담겨 있는 거야. 그걸 안고 있는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비가 오다라는 문장 하나,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문장 하나가 합쳐졌어. 이 무엇이니까 이 비가 오다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여기 있는 빈칸 무엇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 우리는 비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비가 오다라고 하는 문장 절이요. 여기에서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를 앞에 붙어 있으니까 얘는 이제 뭐처럼 쓰이는 거야? 목적어처럼 쓰이는 겁니다. 맞죠? 근데 얘가 목적어처럼 쓰인다라고 하기에는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그런 거거든. 자, 그래서 얘는 목적격 조사 앞에 붙어 있는 마치 명사처럼 쓰인다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마치 명사처럼 쓰인다고 해서 명사절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비가 오다라고 할 때 이 오까지가 어간이잖아. 그러면 기는 뭐가 되느냐? 명사절이니까 명사형 전성어미가 되는 겁니다. 명사형 전성어미인 기가 붙어가지고 비가 오기라고 하는 얘 절 자체가 마치 문장 속에서 하나의 명사로 쓰여. 그리고 뒤에 를이라고 하는 격조사가 붙었습니다. 격조사는 반드시 체원이랑만 붙잖아. 맞지? 격조사는 반드시 체원이랑만 붙기 때문에 얘는 체원이야. 이제부터. 체온인데 얘가 설마 대명사겠니? 얘가 설마 수사겠어요? 아니지, 명사지. 맞죠? 자, 그래서 비가 오기라고 하는 게 명사처럼 쓰인다라고 해서 얘가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아는 문장이니까 안긴 문장에 반드시 원래 뭐가 있었겠어? 서술어가 있었겠지. 맞잖아, 그치? 원래 서술어가 있었습니다. 서술어는 아까 뭐가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 형용사, 두 번째 동사, 그리고 세 번째 서술격조사, 무엇이다. 맞죠? 자, 그러니까 이 다, 예쁘다, 달리다라고 하는 이 다로 끝나는 애들 다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없애고 다른 어미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걔가 문장 성분, 다른 문장 성분으로서 활용할 수 있어요. 활용이 될 수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어미의 종류를 우리가 좀 알아둘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명사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어미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무엇, 음과 무엇, 기입니다. 음인데 우리가 흔히 음이음이라고 하죠. 음이음. 힘든 시간이 다 지나갔음을 알았다 라고 하면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힘든 시간이 지나가다라는 문장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사실 주어가 생략돼 있어서 주어 넣어줄게요. 나는 힘든 시간이 지나갔음을 알았다라고 해봅시다.
나는 무엇을 알았다라는 문장 하나, 또 하나는 뭔데? 힘든 시간이 다 지나갔다라는 문장 하나. 두 개가 만나가지고 힘든 시간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문장이 을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 앞에서 명사절로 쓰이는 겁니다. 알겠죠? 지나갔음 명사형 어미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우리는 너의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자, 문장 어떻게 나눌까요?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바란다 라는 문장 하나, 또 하나는 뭔데? 너의 일이 잘 되다 라고 하는 문장 하나. 두 개의 문장이 만나가지고 되다에서 되기로 바꿨습니다. 명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알겠죠? 자, 그래서 얘가 그냥 단순히 목적어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가 진범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랍니다. 자, 여기에 지금 뭐가 되어 있어요? 이 표시 주격조사. 자, 그러면 얘는 문장 두 개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건데? 무엇이 밝혀졌다라는 문장 하나, 그가 진범이다라는 문장 하나,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연습을 해야 되냐면, 아까 내가 뭐 이렇게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뭐 어떤 예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예제가 있냐면요, 지금 이제 여기 3명 학생들은 이걸 1학기 시험 쳤을 텐데, 어떤 문장이 있으면 이 아는 문장을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는 예제가 교과서에 반드시 있을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예제를 왜 자꾸 신경을 써야 되냐면, 우리가 얘를 쭉 보는 순간 나중에는 이거 아는 문장이네, 바로바로 보여요. 보이는데 어떻게 안기고 어떻게 안았는지를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냥 그걸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거 그냥 아는 문장이네 정도까지만 보는 거야. 얘가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지, 얘네를 문장 두 개로 나누면 나눌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잘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보면요, 서술절을 아는 문장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생긴 게 꼭 혼문장 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쭉 보다 보면 얘는 뭐 주어서술을 두 개 안 보이네, 얘는 혼문장 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는 문장이야,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또는 아는 문장인데 이 안긴 문장 안에 사실은 주어나 목적어나 다른 문장 성분이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생략되어 있는 애들 다 빼고 나면 어느 순간 딱 봤을 때 얘가 경문장처럼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 두 개로 나누는 연습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좀 몸에 좀 배어 있으면 좋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기본이지만 내가 계속 문장 두 개로 나눠볼 거야. 지금은 집에 가기에 이른 시간이다. 자, 지금은 뭐뭐 하기에 이른 시간이다라는 문장 하나, 또 하나는 뭔데? 집에 가다라는 문장 하나. 두 개로 나눠서 보면은 집에 가다를 가기로 바꿨어. 명사절입니다. 거기에 어디 애가 있습니다. 어디 애는 부사격 조사야. 자, 그래서 지금은 집에 가기에 이른 시간이다 라고 하면은 주어, 그 다음에 얘는 관용어지, 서술어입니다. 맞죠? 이른이 시간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얘는 관용어거든요. 자, 그래서 주어, 관용어, 서술어인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시간이다를 꾸며주고 있는, 미안합니다. 집에 가기에 이르다니까 이르다를 꾸며주고 있는 부사절로서 쓰이고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앞에 뒤에 격조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격조사랑 붙어있는 애는 반드시 체언이야. 그래서 얘는 명사절일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 자, 그 다음 관형절을 아는 문장, 이 네 개가 바로 관형 사용 어미입니다. 은, 을, 던. 읽은 책이다, 읽는 책이다, 읽을 책이다, 읽던 책이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책은 어떠한 책이다라는 문장 하나, 내가 어릴 때 읽었다라는 문장 하나. 자, 그래서 내 어릴 때 읽은 책이다. 자, 근데 은는 을던이 붙는 거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지는 거 혹시 느껴집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이 관용사용 어미 은는 을던은요, 반드시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 시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제를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어릴 때 읽은 책이다, 과거. 요즘 읽는 책이다, 현재. 나중에 읽을 책이다, 미래. 예전에 읽던 책이다, 과거. 그래서 하나의 절로서 책을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뭔데?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야. 그렇죠? 자, 그 다음 부사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부사절을 하는 문장이 있고요. 명사절에서 부사격 조사가 붙어가지고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를 잘 봐야 돼. 자, 장미꽃이 예쁘게 피었다 되어 있습니다. 장미꽃이 예쁘게 피었다. 주어, 서술어, 문장 성분 하나인데 이거 우리 어떻게 볼 건데? 이거 사실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이렇게는 안 나와요. 알겠지? 그 주어가 생략된 관형절이나 주어가 생략된 부사절은 안 나오긴 합니다. 자, 그런데 얘는 사실은요, 예쁘다라고 하는 게 원래는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애잖아. 예쁘다는. 그러면 예쁘다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었다? 원래? 그렇지, 주어를 가지고 있었다. 자, 그래서 문장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미꽃이 피었다라는 문장 하나. 또 하나는 뭔데? 장미꽃이 예쁘다라는 문장 하나.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격문장입니다. 이것 때문에 문장 두 개로 나누는 연습을 자꾸 하라는 거야. 얘를 문장 두 개로 나눌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아, 이게 지금 격문장이야 라는 걸 알지만 장미꽃이 예쁘게 피었다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게 쉽게 찾아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아까 쌤이 예로 들었던 예쁜 꽃이 있다 했죠. 얘도 사실은 관형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꽃이 예쁘다라는 문장 하나, 꽃이 피었다라는 문장 하나. 그래서 예쁜 꽃이 있다고 해서 예쁜이 꽃을 수식해주고 있잖아. 걔도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어찌됐건 장미꽃이 예쁘게 피었다라고 되어 있을 때 얘가 원래는 형용사, 그러니까 서술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어가 생략됐다고 먼저 판단해야 돼. 알겠죠? 자, 다음 나무가 잘 자라도록 물을 주었다. 주다를 꾸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사절로서 쓰이고 있어요. 그 다음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비가 어떠어떠하게 내린다라는 문장 하나, 소리가 없다라는 문장 하나. 맞죠? 자, 그는 형과 달리 말을 잘한다. 그는 말을 잘한다라는 문장 하나, 형과 다르다라는 문장 하나. 두 개가 합쳐져서 형과 달리 말을 잘한다. 부사절로서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 자, 요게 좀 헷갈립니다. 서술절을 하는 문장. 자, 원래 얘네 위에 있는 애들은 각각 안긴 문장으로서 원래 서술어가 있는데 이 안긴 문장의 서술어가 뒤에 특정한 어미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절이 되잖아. 그쵸? 자, 그래서 얘는 다 티가 나요. 어미만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서술절을 가진 않은 문장은요, 특별한 표지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미가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토끼는 앞발이 짧다 라고 하면은, 자,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요,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을 봐야 되느냐? 문장 전체의 서술어부터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토끼는 앞발이 짧다라는 문장이 딱 있으면 서술어 첫 번째 당연히 뭘 찾을 거야? 짧다를 찾겠지. 맞죠? 자, 짧다를 찾을 거야. 그런데 이 짧다의 주어를 한번 찾아봅시다. 앞발이 짧은 거야? 토끼가 짧은 거야? 앞발이 짧은 겁니다. 맞죠? 그럼 이 짧다의 주어는 뭔데? 앞발이야. 근데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토끼는 앞발이 짧다라고 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 문장의 주어는 앞발이야. 토끼야. 토끼입니다. 맞죠? 이거 이해되지? 그러니까 짧다라는 서술어는 분명히 앞발을 주어로 잡고 있어요. 맞죠? 얘네 서로가 주어 서술어의 관계야.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읽어보면 알아. 토끼는 앞발이 짧다라고 하면 문장의 주어는 뭔데? 분명히 토끼가 맞아. 그러면 토끼에 해당하는 서술어 어디 갔는데? 안 보여. 주어 서술어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 두 개, 서술어 한 개야. 서술어 한 개 어디 갔는데? 얘네 전체가 서술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서술절입니다. 서술절은요, 그래서 주어 서술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끼는 앞발이 짧다라고 하면 짧다의 주어는 앞발이고요. 토끼라고 하는 주어의 서술어는 이 전체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문장 두 개로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토끼는 어떠어떠하다라는 문장 하나, 그 다음 또 하나는 뭔데? 앞발이 짧다라는 문장 하나로 나눠줄 수 있는 거야. 알겠죠? 할아버지께는 정이 많으시다. 많다라고 하는 게 할아버지가 많은 거겠어? 아니잖아. 할아버지는 정이 많으신 거야. 많다는 정이야. 할아버지께서는 어떠어떠하다라고 하는 이 전체가 서술어가 됩니다. 알겠죠? 정이 많다는 절이니까 서술절이 되는 거야. 코끼리는 코가 길다 마찬가지입니다. 코끼리가 긴 게 아니야. 코가 긴 거야.
맞죠? 코끼리는 어떠어떠하다라는 문장 하나, 코가 길다라는 문장 하나. 이게 서술절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진짜 중요합니다. 얘네들이 우리가 평소에 문장 성분을 공부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유심히 보겠지만 내가 문장 성분을 물어보는 문제인지 모르고 갑자기 어떤 문제를 봤는데 쭉 나와 있는데 문장이 나와 있어. 순간적으로 보는 순간 이거 뭐 본문장이네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서술절을 아는 문장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인용절을 아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인용절은요, 말 그대로 누군가의 말을 인용해 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라고 하는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직접 인용은 주로 뭐뭐라고가 붙고요. 간접 인용은 뭐뭐고라고 하는 게 붙습니다. 근데 이 라고와 고는 전부 조사입니다. 조사. 부사격 조사예요. 그래서 문장 속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합니다. 철수는 나에게 밥 먹으러 가자라고 말했다. 따옴표의 동그라미. 큰 따옴표가 쓰여 있다. 얘는 직접 인용입니다. 직접 인용이라고 하는 게 뭔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그냥 워딩을 그대로 들고 오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직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간접 인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철수는 나에게 밥 먹으러 가자고 말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을요. 발화자의 입장에서 재구성한 겁니다. 발화자의 입장에서 재구성해서 말하는 게 바로 간접 인용입니다. 간접 인용까지 해서 하는 문장까지 끝났고요. 자, 숙제. 자,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빈칸들 있죠? 여기까지 다 숙제고요. 자, 그 다음에 80부터 89까지네.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문제들 80페이지부터요. 89페이지까지 숙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 사실 뭐 다 해오면 좋고요. 다 못해보더라도 최소한 이제 절반 이상은 좀 해와야 돼요. 해와서 이제 여러분들 멘토 시간 있죠. 멘토 시간에 어느 정도 해서 들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했던 것들 좀 매기고 틀린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멘토 시간에 질문 받고 피드백 받고.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요. 다 해오면 더 좋고. 자, 그 다음 아까 쌤이 나눠줬던 요거 시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안 받았던 게 승재가 안 받았나? 너도 안 받았지? 자,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지금? 142페이지. 자, 우리 지금 이번 방학 들어서부터 계속 요 고전 문학들 쭉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자,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 이 시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안합니다. 가무사시가 140. 그렇지. 가무사. 자, 그래서 이 시조라고 하는 게 어느 시대 때부터 들어오신 거라고요? 고려 말기 때부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조라고 하는 건 첫 번째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교 정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조라고 하는 게. 자, 그래서 왜 유교 정신을 실현하고자 하느냐? 이 시조라고 하는 문학의 형태 자체가 이 유교라고 하는 문화에서 온 거거든. 유교 문화는 그럼 그때 당시 어디에서 왔는데? 중국의 어떤 명나라에서 온 겁니다. 원나라, 원래 원나라였죠. 원나라였다가 원나라가 명나라로 왕조가 교체되고 나서 이 명나라에서 중국 한족들이 왕조를 딱 짓다 보니까
원래 그 원나라, 그러니까 명나라 전까지 원나라는 중국 민족이 아니었지. 왕조가 어느 민족이었어요? 몽골 민족이었습니다. 맞죠? 몽골 민족이 이 중국 왕조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명나라로 세대 교체가 되고 나서 이 명나라 때부터 우리 과거에 있었던 이 중국의 정신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오자. 그래서 막 2000년 전에 막 저기 뭐냐 춘추전국 시대 뭐 공자 맹자들이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이 학문을 다시 가져와서 우리가 공부하자. 그래서 유교, 도교 이런 것들이 유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유행하던 사이에 우리 고려시대에서도 젊은 학자들 사이에서 야 요즘 중국에서 요거 힙하대 라고 해서 들고 왔던 게 바로 뭐야? 이 유교라고 하는 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가 이제 고려 말기 때 차츰차츰 조선의 이제 지식인층으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려 말기 때부터 이제 시조가 좀 많이 이제 불렸던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데 이 시조라고 하는 거는 원래 3장의 형태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하잖아. 그치? 이 세 개의 장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세 개의 장의 형태 안에서만 표현을 하고자 하다 보니 너무 부족한 거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자, 그래서 이 시조의 형태를 깨지 않고 시조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요. 1수, 2수, 3수 시조를 연속해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시조를 썼다라고 해서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연시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건 연시조입니다. 세 줄짜리 시조들은 그 앞전에 우리가 다 했었고요. 연시조입니다. 시조의 내용이 연속해서 나오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조선 전기 작품들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조선 전기에는 아직까지 이 유교 정신이 딱 서 있을 때야. 나라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잖아. 조선이라는 나라가.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이 조선 전기의 연시조에서는 이 유교 정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대부들의 어떤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교 정신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대체로 무엇을 많이 노래하는데? 첫 번째는 충, 임금에 대한 충성. 두 번째 효, 부모님 공경하는 거. 자, 그 다음 자연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주로 연시조에서는 자연 얘기 많이 합니다. 자연이 그럼 무슨 자연인데? 자연에 대한 예찬,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대단함, 자연의 거대함 이런 것들 또는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이 유교 정신은 이 유교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사실 어떤 우리 실용적인 가치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학문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마음이 뭔데? 자연과 함께 조화되어서 살아가는 삶. 욕심내지 않는 삶. 자연은 욕심내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인간은 욕심내는 존재란 말이야. 그래서 인간의 어떤 마음, 그런 욕심들을 버리고 자연 속에서 욕심내지 않고 살아가고자 하는 삶,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작품, 요 어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부사 뭔데? 어부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어부로 살아가는 이야기. 자, 그래서 대체로 이런 유교 정신을 노래하는 유교 정신을 노래하는 시조를 쓰는 그런 어떤 문학을 향유하는 층은요, 대체로 사대부들입니다. 양반 사대부들. 자, 근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양반 사대부들이 설마 돈이 없겠습니까? 돈 다 있어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느냐? 시골 들어가서 살거든. 왜? 유교 정신 실현하려고. 나 이 정도로 충실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 대체로 원래는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관직에 있다가 은퇴하고 나면 어디로 가는 거야? 시골로 가는 거야. 그러고는 초가집이나 정자 같은 거 하나 딱 지어놓고 이 경치 구경하면서, 이 사람도 어차피 뭐 굶어 죽을 일도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거기서 낚시하고 글 읽고 악기 다루고 노래 부르고 이러면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가장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수. 이 중에 씨름 없으니 어부의 생애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씨름 없는 게 바로 뭐다?
어부의 삶이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씨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도 이제 씨름이라는 말 쓰잖아. 그치? 뭐 아프거나 힘들 때 씨름이 있다. 걱정이 있을 때.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그냥 걱정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걱정거리 없이 살아가는 건 누구밖에 없다. 이 어부로서 살아가는 삶밖에 없다라는 거야. 왜 그런데? 어부는 어디에서 살아? 자연 속에서 살아.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기 이 자연이라고 하는 공간이 바로 어떤 공간이냐라고 하면 탈속적 공간이라고 합니다. 적어주세요. 탈속적 공간입니다. 그럼 이 탈속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데? 속세를 벗어난. 그러면 속세는 뭔데? 속된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속된 게 뭔데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아주 원초적인 욕심과 욕구 이런 것들을 그득그득 안고 있는 그런 곳, 그런 성질 이런 걸 속되다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속된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세상이야. 그럼 속세가 어딘데? 그럼 여기가 속세예요. 우린 지금 다 속세에 살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도 여러분 욕심에 따라서 여기 와 있잖아. 나도 내 욕심에 따라서 여기 와 있어요. 맞지? 우리는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관계를 따져서 살아가는 세상을 속세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속세를 벗어난 곳이 어딘데? 우리 지금 시대로 따져봅시다. 속세를 벗어난 곳. 대체로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아직도 뭐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뭐 나는 자연인이다. 뭐 자연 속에서 살아간다. 욕심 안 부려도 됩니다. 맞죠? 속세를 벗어난 곳이에요. 또 어디도 있을까요? 종교적인 공간, 성스러운 공간 이런 데 있죠. 이런 데서도 사실은 개인의 욕심을 우리가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떤 개인의 신앙심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욕심을 드러내진 않잖아.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욕심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이 그런 거지 원래 그 공간 자체가 욕심을 드러내는 공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성당, 절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치? 그 속에서는 원래는 욕심내는 공간이 아니야. 맞지? 자, 그래서 그런 공간, 성스러운 공간도 우리가 탈속적 공간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시대에서는. 그러면 과거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조선시대 성당 있습니까? 뭐 물론 있긴 있었지. 조선 후기에는. 맞죠? 근데 전기에는 없었습니다. 맞죠? 자, 절은 있긴 했었죠. 그 절 속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 탈속적 공간이긴 합니다. 근데 절 다 어디에 있어? 다 산속에 있습니다. 그럼 절이 산속에 있는 이유가 뭔데? 속세를 벗어나기 위해서. 알겠죠? 자, 그래서 속세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건 자연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걸 탈속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중에 씨름 없으니 어부의 생애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내가 속세를 벗어나서 오니 정말 걱정이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력 편주를 만경타에 띄워놓고 라고 하는데 인력 한 개, 편은 조각편자입니다. 주는 배주자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 여러분들이 한자를 쓸 필요는 없는데요. 요렇게 생긴 한자는 배를 뜻한다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아요. 이 주는 많이 쓰입니다. 배주자야. 자, 그래서 한 척의 조그만한 배, 조각배야. 조각배를 만경파에 띄워두고, 만경파는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넓은 바다 물결 정도로 보면 돼요. 이 만자가 일반 만자, 그 정도로 많고 크다라는 거고요. 파는 물결을 뜻합니다. 파도할 때. 알겠죠? 자, 그래서 넓은 바다의 물결에 띄워두고요. 인세는 사람 세상이야. 맞죠? 인간 세상. 여기서 말하는 인간 세상이 뭔데? 지는 인간 세상에 안 사나? 지도 인간 세상에 살잖아. 여기서 말하는 인간 세상은 뭘 말하느냐? 속세를 말합니다. 속세. 를 다 잊었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잊었다라고 하는 건 잊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속세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안가라고 되어 있는데 안가라고 하는 건 알겠는가, 아는가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의미 한번 봅시다. 속세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 알겠는가? 라고 하는 건 날 가는 줄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야, 그렇지, 모른다는 거지. 우리 흔히 이거 서리법이라고 한다, 그렇죠? 의문형의 문장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는 것, 우리가 설의법이라고 합니다. 서리법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겠냐? 이거잖아, 그치? 겠냐가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잖아. 야, 하겠냐? 이게 안 하겠다는 거잖아. 맞죠? 자, 알겠냐? 라고 하면 뭐야? 모른다는 뜻이야.
맞죠? 왜 모르는데 그러면? 낡아는 줄 왜 모르는데? 너무 신나서요. 알겠죠? 속세를 벗어났더니 뭐가 없어?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야. 여기서 낚시만 하면 돼. 최고다. 낡아는 줄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이수 한번 보겠습니다. 9번은 천신녹수, 녹수 표시. 알아두세요. 풀을 녹자의 물수자입니다. 물이 푸르답니다. 물이 어떤 걸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녹수가요, 이렇게 그 초록색의 물을 말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초록색 물은 그 녹조라떼잖아, 맞지? 그런 오염된 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녹자가 풀을 녹자야, 어찌됐건, 맞죠? 자, 그래서 푸른 물 뭔데요? 맑은 물입니다. 천심이라고 하는 건 1000길이나 되는 푸른 물이. 그러니까 9번은 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국어보니 천신녹수요 돌아보니 만첩청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만첩청산이 뭐냐면요, 첩첩산중이란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이 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겹을 뜻합니다. 만겹에 청산하면 푸를 청자에 산산자입니다. 푸른 산. 자, 그래서 만겹의 푸른 산. 우리나라에 근데 만겹의 푸른 산이 진짜로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맞죠? 과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겹겹이 많이 산이 둘러싸여 있다 이 말이죠. 푸른 산이. 자, 그래서 천신녹수, 만첩청산 모두 이 자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연의 모습 중에서도 아주 깨끗하고 푸르고 맑은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천신녹수랑 만첩청산이 어떤 일을 해주냐면요, 나에게 십장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십장홍진을 얼마나 가려주는가 이 말입니다. 홍진이 바로 뭔데? 표시 붉을 홍자에다가 먼지 진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홍진은요 사실 속세의 먼지라는 뜻이야. 그래서 홍진은 그냥 속세를 뜻합니다. 이건 알아두세요. 녹수, 홍진 이건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청산이 푸른 산인 건 여러분들 다 알죠. 십장, 열길, 열겹 뭐 이런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열겹이나 되는 이 속세의 티끌, 속세의 먼지들을 누가 가려주는 거야? 천신녹수랑 만첩청산이 내 주변에 이렇게 딱 두르고 있어서 이 붉은 먼지, 속세의 붉은 먼지, 속세의 시끄러운 먼지들이 나한테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 씨름할 일 있어 없어? 없어. 여기 최고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십장홍진을 얼마나 많이 가려주냐. 그러니까 천신녹수, 만첩청산 최고다. 강호의 월백하거든 더욱 무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호 표시 한자로만 따지면 강강자에다가 호수 호자야. 자, 그런데 이게 강과 호수를 뜻하는 건 아니고요. 좀 더 넓게 봐서요, 무엇을 뜻하냐면요, 그냥 자연을 뜻합니다. 자연을 뜻하는데 이게 또 그냥 자연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나무꾼이 나무하러 이 숲에 들어가. 이거 강호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강호라고 하는 거는 사대부들이 시조에 쓴 강호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내가 유교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연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내 유교 정신의 실현을 목적에 두고 들어가는 자연을 강호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냥 자연, 저기 뭐냐, 나무 캐로 들어가는, 나물 캐로 들어가는 이런 자연 아닙니다. 알겠죠? 하여튼 자, 강호의 월백, 달월자의 흰백자, 달빛이 하얗거든 더욱 무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심별표, 별표 진짜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흔히 와, 너 너무 무심한 것 같아, 무심해 라고 하면 이 무심이 뭐야? 나한테 관심 없는, 나한테 굉장히 차가운 이런 의미로 쓰잖아, 그치? 자, 그런데 우리가 고전에 나오는 무심이라고 하는 건 내가 방금 말했던 무심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무심의 의미도 쓰기는 쓰는데 또 다른 말로 없을 무자에 마음심자를 쓰잖아. 그럼 이 무심은 뭐냐면요, 욕심이 없음을 뜻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무심은 여기서 무욕심이라고 표시해주세요. 선생님, 그럼 그 두 개 어떻게 판단하는데요? 알아서 잘 읽고 의미상으로 판단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뭐야? 이 아주 깨끗한 자연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리고 자연이 나한테 뭐까지 해주고 있어? 세속, 그러니까 속세의 것들까지 다 막아주고 있어. 욕심은 어디에서 부리는 거야? 속세에서 부리는 거지 자연에서 부리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니까 굽어보니 천신목수요 돌아보니 만첩정산이다. 십장공진이 얼마나 가려주느냐? 십장공진을 얼마나 가려주느냐? 자, 강호에 이 자연 속에 밝은 달빛이 쫙 비치거든. 더욱 욕심이 없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왜? 밝은 달빛도 욕심이 없거든. 아주 순수하게 흰색이기 때문에. 자, 다음 5수 볼게요. 장안을 돌아보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장안이라고 하는 그냥 수도, 서울을 뜻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 중국 고사에서 나오는 표현이거든. 근데 이제 그 중국 고사에서도 장안이 이제 그 수도를 뜻하기 때문에 장안은 그냥 서울, 한양이라고 보면 되고요. 장안을 돌아봤더니 북거리 천리도다라고 하는데 북거리는 한자 그대로 하면 북쪽에 있는 궁궐을 뜻합니다. 그래서 궁궐에 나중에 누가 있어? 임금이 있다, 그치? 그래서 그냥 임금 계신 궁궐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북거리 천리로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천리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삼천리 화려왕산이라며, 맞지? 그러면 남한 북한 다 합쳤을 때 삼천리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남한 북한 다 합쳤을 때 그 3분의 1만큼의 거리만큼 진짜 떨어져 있다고? 아니지. 그게 아니고요. 그만큼 멀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정서적 거리감입니다. 실제 거리가 아닙니다. 알겠죠? 자, 장안을 돌아보니 북거리 천리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좀 떠나오긴 했지만 천리까지 멀리 오진 않았는데 천리만큼 멀게 느껴진다는 거야. 알겠죠? 주에 누워신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주도 나오네. 옆에는 물고기 였잖아. 그쵸? 그러니까 물고기 빼. 고기잡이입니다. 자, 잘 보세요. 어주에 누워신들 니즌 스치 있으랴라고 하는 건 잊은 적이 있으랴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물어볼게요. 잊은 적이 있으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거 잊은 적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겁니다. 야, 잊은 적이 있겠냐? 라고 하는 건 뭐야? 잊은 적이 없다는 거야. 뭘 잊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 북거를.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자, 장안을 돌아보니 북거리 천리처럼 멀게 느껴져. 그런데 내가 지금 고깃배에 누워있어. 얘는 지금 바다 위에 배 띄워놓고 누워있잖아. 그치? 자, 바다 위에 배 띄워놓고 누워있는데 잊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건 나는 지금 장안을 떠나왔어. 한양을 떠나왔지만 여전히 북거를 잊은 적이 없다는 거야. 왜 잊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 임금에 대한 충성을 나는 한 번도 꺾은 적이 없기 때문인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그러니까 내 걱정할 바 아니라서 제세현이 없으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세현이 뭐냐면 세상을 구제해줄 현명한 인재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구제해줄 현명한 인재가 없겠냐 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야? 우리 요즘 약간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고깃배에 물 다 위에다가 이렇게 띄워놓고 얘가 좀 햇빛 받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 머릿속으로는 나라 걱정하고 있어. 이 사실은 임금 걱정이 나라 걱정이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나라 걱정은 하고 있어. 근데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왜? 아, 누가 하겠지. 나는 은퇴했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누군가는 우리를 구해줄 거야. 우리나라를 구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 대한 근심과 염려는 가지고 있으나 누군가가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누군가를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을 구제해줄 현명한 인재라고 했잖아. 그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를 반드시 현명한 사람이 좀 이끌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나라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맞죠? 아니, 나라 뭐 나랑 상관없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국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라를 걱정하는 겁니다. 그럼 나라를 걱정하는데 나라를 걱정을 왜 하는데? 나라가 옳게 이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마음이야. 그래서 우국지정이라고 하는 건 나라를 걱정하는 걱정하는 마음이지만 나라가 잘 됐으면 한다는 그 마음이 좀 담겨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게 1수랑 5수가 서로 좀 모순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속세 떠나와가지고 행복해 죽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맞지?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 속세를 떠나오긴 했지만 뭐는 걱정돼? 나라는 걱정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간 조금 모순적인 부분이 좀 드러나죠. 자, 다음 페이지. 기업과 보기에 나타나는 달의 기능상인데, 자,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화는 배꽃입니다. 월백, 달빛이 하얀 겁니다. 은한, 은하수입니다. 삼경, 밤 11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새벽 1시까지. 일지춘심이라고 하면요. 일지라고 하면 나뭇가지 하나를 뜻하고요. 춘심은 봄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봄 같은 마음이 나뭇가지 하나에 걸려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냥 봄이 되는 그 봄이 찾아와서 약간 좀 싱숭생숭해지는 마음이 있죠. 그런 것들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꽃 언제 피느냐? 봄에 핍니다. 자, 그래서 이 이화의 월백하고 밤에 배꽃이 막 펴있으면 배꽃이 하얀색이거든. 그러니까 하얀 달빛이 내려오고 이 밤에 하얀 배꽃들이 막 펴있는 거야. 그리고 이 하얀색의 은하수가 하늘에 또 쫙 펼쳐져 있어. 이화, 월백, 은하수 전부 흰색의 이미지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은 밤 11시. 우리는 밤 11시에 지금 잘 안 자지만 그때는 밤 11시가 완전 한밤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밤중에 사실은 뭐 하고 있어야 돼? 자고 있어야 돼. 맞지? 그런데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야마는 이라고 하는데 이 자규는 새입니다. 새. 소쩍새, 두견새야. 그러니까 지금 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이 봄 같은 마음을 얘는 알겠냐마는 다정도, 정이 많은 것도 병인 것 같아서 병인양 하여서 잠 못 들어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냥 그 어느 봄날에 잠이 안 와가지고 이게 창문 문 열고 나와가지고 배꽃이랑 은하수랑 요 달빛 보면서 그냥 싱숭생숭한 그 마음을 가지고 쓴 시조입니다. 그럼 이 사람 왜 싱숭생숭한데? 몰라. 봄 타겠지. 맞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봄날의 밤에 잠이 안 와서 그냥 이제 그 경치를 보고 있는 그 마음을 서술한 시조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면 아마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강의 사시 가볼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건 조금 빠르게 설명할게요. 사시는 사계절입니다. 그래서 1수, 2수, 3수, 4수 나오는데 얘네들이 전부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강호, 아까 자연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강호에 봄이 들었습니다. 미친 흥이 절로 난대요. 신나 죽겠대요. 탕료 개변에 금리너 안주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탕료 개변, 탕료는 막걸리를 마시면서 노는 거. 탁주가 막걸리잖아. 개변, 개의 동그라미. 개는 시냇물. 알아두세요. 나중에 벽개수라는 말 나올 겁니다. 벽개수. 벽개수가 뭐냐면 아주 맑은 시냇물을 뜻해요. 자, 개변. 변은 주변이라는 뜻이야. 그럼 시냇물 주변이겠지. 시냇가. 자, 그래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노는 시냇물 주변. 시냇가에 금리너가 안주라고 돼 있는데, 금리너는 쏘가리입니다. 쏘가리. 이 사실은 우리 지금 시대에서 쏘가리 매운탕은요 10만 원이 넘어가는 이 서민들이 쉽게 먹기에는 좀 비싼데 할 만한 음식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쏘가리가 1급수에 살거든.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쏘가리 먹기 쉽지 않습니다. 맛있는데. 자, 그런데 그때는 쏘가리가 그냥 눈에 그냥 발에 채이는 생선이었어요. 왜냐면 모든 강물이 다 1급수였을 거 아니야. 그래서 쏘가리 엄청 많았습니다. 그냥 막걸리 마시다가 이 물에 그냥 쏘가리 떠나면 툭 잡아가지고 먹으면 돼. 알겠죠? 굉장히 소박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걸 먹고 있는 거야. 자연 속에서. 이 맹사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진짜 한
나이 가까이까지 관직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자꾸 사표를 썼는데 그 왕이 사표를 안 받아줬어요. 너 계속 일 더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진짜 일 많이 하다가 그때서야 은퇴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냥 행복해 죽는 겁니다. 자연 속에서. 알겠죠? 자,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몸이 한가한 것도 역군은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역군은이 뭐냐? 역시 임금의 은혜이셨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임금의 은혜이셨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또 뭐가 드러납니까? 이 유교의 충이라고 하는 정신적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드러나요. 첫 번째 뭔데? 소박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 첫 번째. 다음 두 번째는 뭔데? 임금에 대한 충성. 다 유교 정신이지. 맞죠? 자, 다음. 강호에 여름이 된 겁니다. 초당에 할 일이 없다. 초당이 그냥 우리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냥 초가집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초가집인데 우리는 이제 그 지붕에 뭐 예를 들어서 막 뭐 누런색 풀들을 이제 한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그 푸른색의 이 풀들을 이제 지붕 쪽에다 이렇게 덮어놓고 그냥 대충 집 만들어서 사는 거야. 근데 맹사선 아까 뭐라고 했어요? 거의 80대는 가까이 나이까지 관직에 있었다고 했잖아.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당에 사는 거야. 왜? 소박한 생활을 하려고. 유신한 강판을 표시. 일단 의법입니다. 보내느니 바람이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유신하다라고 하는 건 의리 있는 믿음이 있는 이거거든. 의리 있는 강의 물결을 보내는 것이 바람이로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있다는 거 알잖아. 그치? 근데 이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결이 바람을 데리고 온다라고 했어. 자, 그래서 이 믿음 있는 믿음직한 이 강의 물결이 바람을 보내주는구나. 그래서 이 몸이 여름에도 서늘한 것도 전부 임금의 은혜이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가을입니다. 강호의 가을이더니 고기마다 살쪄 있답니다. 원래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잖아. 가을 되면 동물들 다 살찌잖아. 그리고 소정 표시. 얘도 작은 배라는 뜻입니다. 소정, 단정 둘 다 작은 배라는 뜻이에요. 이 조그마한 배에 그물을 씌워서 흘리 띄워 던져두고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흐르게 띄워 던져두는 겁니다. 그물이 흐르게 떠져 있으면 돼? 안 돼. 그물은 어떻게 돼? 활짝 펴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돼 있어야지. 그래야지 물고기 잡을 거 아니야. 이 사람 지금 물고기 잡을 생각이 있어 없어? 별로 없어요. 잡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왜? 이 사람 굶어 죽을 일 있어? 없어. 욕심 안 부립니다. 무욕적 태도라고 합니다. 잡을 생각 없어요. 그거 왜 하는데? 심심하잖아. 자, 그래서 이 몸이 소일하옴도 소일 심심하지 않게 시간을 보냄. 심심하지 않게 시간을 보내는 걸 소일하다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이 몸이 소일한 것도 역시 누구의 은혜다? 임금의 은혜이셨다. 자, 다음 마지막 빠르게 할게요. 강호에 겨울이 들었습니다. 눈 깊이가 자히 넘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한자가 넘는 거야. 한자는 30cm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눈 꽤 온 거지. 맞죠? 날씨가 춥겠다. 그쵸? 날씨를 비껴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삿갓을 비껴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삿갓, 누역. 얘네 둘 굉장히 허름한 옷차림입니다. 누추한 옷차림이야. 왜? 소박하게 생활하려고. 자, 그래서 안분지족이라고 하는데 안분지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분수 안에서 편안하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안분지족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안분지족 이런 것들이 전부 유교 정신에 나가죠. 자, 그래서 걔네들로 옷을 삼아서 이 몸이 춥지 아니하옴도 역군은이셨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내가 춥지 않은 것도 전부 뭐다? 임금의 은혜이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145페이지까지 이렇게 답지는요, 여러분들 그 멘토 할 때, 그 멘토숍 때 이제 답지를 좀 받아가지고 매겨보면 돼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고생했어요.